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강행 처리한 뒤 설 명절을 앞둔 정치권이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고 여야가 힘들게 합의한 대미투자 특위도 첫 회의부터 파행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까지 말 그대로 반쪽이 됐는데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경 노선이 오랜만에 여야 협치 기회를 깨버렸다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역구로 내려갈 여야 의원들이 설 명절에 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들을지 궁금해집니다. 5개월 만에 대통령 여야 대표회담 무산 소식부터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계획을 밝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자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냈습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민주당이 어젯밤 법사위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 등을 강행 처리한 상황에 겉으로만 협치를 연출하는 데 동참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장고 끝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첫 회의도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게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이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열린 본회의에선 60여 개 비쟁점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이런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더불어민주당에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입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뒤 재판소원법 등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협치 정국이 조성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청와대는 장동혁 대표의 불참 통보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당청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성사됐죠, 이번 회동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만남도 관심이었는데 이까지 무산되자 정 대표는 준비했던 모두 발언을 이례적으로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 통보를 오찬 1시간여 전에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국회 상임위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 요구로 어렵게 잡은 일정이었다며 불만이 있다면 이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면 됐을 일이라고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참모진과 함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무도하다, 돌았느냐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하면서 이게 제 담당 아닙니까?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정말 이건 회개망측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독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장 대표 불참으로 이 역시 무산됐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다.
정 대표는 준비했던 모두 발언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코스피 5,300은 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거나 불철주야 헌신 중인 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당청 갈등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오늘 출범했는데 대통령 정무특보를 포함해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8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당 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이 됐다는데요. 민생을 위해 이렇게 나섰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장 연단을 빽빽히 채웠습니다. 오늘 출범한 모임의 공식 명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이 주도했는데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87명이 참여해 당내 최대 규모 모임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주도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합니다.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정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 모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임은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결사 옹위대 또는 이재명 방탄 결사대가 더 적절한. 나경원 의원은 챌린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재판 중단된 5가지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 제공 대박이 완성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직접 해당 모임을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재판소원법 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피해가 엄청날 거라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도 했는데 사실 별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 소송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사심제에 긍정적이란 점이 변수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출근길에 말을 아끼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심한 듯 취재진 앞에 섭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언 법안이 통과됐는데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재판소원 법안과 대법관 증언 법안의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거듭하는 건 위헌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소송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막대한 부작용을 끝까지 강조했지만 법안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은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우리가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 왜곡죄 역시 권력의 사법부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선택적 협치의 끝입니다. 네, 자 5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이제 여야 대표와 같이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죠.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 누구 탓입니까? 네, 야당과 사법부가 반대한 법을 강행한 여당의 책임이 근본적입니다. 청와대는 야당 대표를 초대해놓고 뒤통수를 때린 격이 됐습니다.
야당에 줄 것도 줄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협치 모양새만 내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네. 야당의 미숙함도 지적이 됩니다. 장 대표가 영수회담 효과를 기대하고 덥석 회동을 받았다가 그냥 뒤늦게 급하게 취소하는 전략 부재를 노출했다는 겁니다. 결국 무늬만 협치, 여야청의 동상이몽인 빚은 예정된 실패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는 애초 여야 대표하고 만나지 않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추진을 한 겁니까? 네, 장 대표가 단식했을 때 청와대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예. 세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법 등 급하게 처리할 법안이 생긴 겁니다. 대미투자특위는 야당이 위원장이고요. 행정통합은 야당이 반대하면 추진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설 연휴를 앞두고 뭔가 국민들한테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세 번째는 합당과 명청 갈등 같은 여권 내부 논란을 잠재울 이벤트가 필요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치는 물 건너갔고 감정 싸움만 남았습니다. 이 야당 대표를 정치쇼에 들러리 세우려 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선택적 협치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청와대는 여당이 강행한 걸 청와대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협치 이벤트를 정청래 대표가 깨버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만나는데 또 그 전날 법을 강행 통과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장 대표 입장에서도요, 이 성과가 그렇게 뭐 확실하진 않았잖아요. 네. 왜 회동을 받은 건가요? 네, 장 대표는 지금 윤어게인 절연 그리고 징계 문제 이런 걸로 리더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에도 특검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회동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특검을 요구하는 모습 또 대표로서 존재감도 높이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입법 폭치로 되레 역풍을 맞았는데요. 강성당원과 유튜버들은 자존심도 없냐, 왜 들러리 서냐 이런 네.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둘러 회군을 했지만 득보다 실이 많아 보입니다. 네. 뭐 회동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되긴 했는데요. 네. 혹시 설 이후에 다시 추진할까요? 네, 당장 추진은 힘들 것 같고요. 치밀한 사전 준비나 진정성 없이 이벤트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에 여야 관계, 국회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장 대표에게 다시 손 내밀 가능성도 있는데요. 장 대표 체제를 돕는 것이 국정에 오히려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하지만 립 서비스 이상의 뭔가 소득을 기대하기 힘든데 장 대표가 과연 받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좀 가진 사람이 조금 양보하는 게 또 여야 대표 회담, 대통령과의 대표 회담, 맞습니다. 그게 진가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서로 이득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과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 징계 여부를 70여일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뒤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피해자 측은 상세한 당시 상황과 함께 겨우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윤리심판원에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당 윤리심판원에 보낸 의견서는 A4 용지 11쪽 분량입니다. 피해자 측은 먼저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남성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장 의원이 굳이 피해자 옆에 앉게 됐다며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3초짜리 영상에 대해 장 의원은 악의적 편집과 연출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의 검증을 통해 어떠한 조작이나 위변조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동영상에 거부 의사가 명확히 녹음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무너져가는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다고 했고 바라는 건 범죄에 합당한 처벌과 일상으로의 회복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심판원은 오늘 장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의견서 내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기관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빚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도 심사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의원은 첫 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했지만 두 의원에 대해선 직권조사 착수 3주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북한의 4대 세습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10대 초반에 불과한데도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국가정보원이 판단했습니다. 유력한 후계자에서 내정으로 한층 더 무게를 둔 건데요. 특정 사안에 직접 의견을 내는 정황까지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걸 참 한심스럽다고 봐야 할지, 이른바 백두혈통의 위대성이라고 해야 할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참 힘듭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김정은 부부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행렬 맨 앞줄 가운데에 딸 주애가 자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주애가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후계 구도 판단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국정원이 후계 내정이란 표현을 쓴 건 처음입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주애가 현장에 직접 나가 애로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역할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이 호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자제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도 하지 않는 등 운신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공개한 8,700톤급 전략 핵잠수함에 대해선 미흡한 기술력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될지 의문시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면 김정은보다 10년 이상 빨리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초등학생쯤 되는 딸에게 왜 이렇게 서둘러서 후계 절차를 밟으려는 건지 이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주애가 레드카펫 위를 혼자 걸어갑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북한 카메라는 김정은이 아닌 김주애를 따라다닙니다. 미사일 발사 현장에선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상석에 앉았고 민생 시찰 현장에선 직접 의견도 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는 크게 후계 수업과 내정 단계를 거쳐 추대 공식화 단계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계자 교육에 방점이 찍힌 수업 단계와 달리 내정 단계는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의 나이를 2013년생, 올해 13살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9년 1월 25살 때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보다 10여 년 빠른 겁니다. 주애 외에 오빠와 동생이 있다는 등의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공식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여성 지도자가 낯선 북한이 안정적인 4대 세습을 위해 일찌감치 후계자 각인 작업을 시작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남존여비가 심한 북한에서 이 남자인 경우에 저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여성인 경우에 지도자가 되기가 그래도 좀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밟아오는 것 같아요. 당 간부들 사이에선 이미 주애를 컴퓨터 천재로 묘사한 학습서가 돌고 있고 여성 지도자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북한 매체에 다수 방영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럼 여자는 뭐 쉬운 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 구실은 언제 하고? 여자 구실이란 또 뭐라? 이달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김주애가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 전 장관이 언론사들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머니에서 문건을 거듭 꺼내보는 대통령실 CCTV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선고 직후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고 가족들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위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 전 장관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김경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계속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돈을 주고받은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국회에 제출된 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30쪽 분량의 구속영장 신청서가 첨부됐습니다. 여기엔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 씨를 만나 큰 거 한 장을 하겠다며 서울시의원 공천을 청탁했고 이를 보고받은 강 의원은 김 씨와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남 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강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때 모든 공간이 지나치게 정리정돈돼 있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남 씨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김 씨가 건넨 쇼핑백에 1억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강 의원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강선우 측에서 먼저 1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전 씨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허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 출석 전 지지자들 앞에 섭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리한 정치적 압박, 전한길 더 이상 이제 국민들께 진실 알리지 마라,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 씨 지지자들이 모여 일대가 혼잡해지면서 경찰서 입구가 통제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1조 원 비자금설과 김 부속실장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했는데 미국의 한인 매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1조 원 비자금 있다고 보도를 하셨는데 그거는 미국 외신을 제가 인용 보도했습니다. NNP 보도를 인용했지 제가 새로운 것을 보도했는 게 아닙니다. 전 씨는 자신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는 사람이 도망을 왜 갑니까? 전 씨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민주당 의원들 회유에 오염됐다는 주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서울의 여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들을 재우기 위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남녀가 손을 잡은 채 한 모텔로 들어갑니다. 1시간 40분쯤 후 검은색 봉투를 든 여성만 홀로 나와 택시에 오릅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A씨와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 김모 씨의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김 씨와 다른 모텔에 투숙한 20대 남성 B 씨도 숨졌습니다. 김 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약을 탄 숙취해소제를 들고 왔다며 모텔에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김 씨의 집 압수수색에선
마약류인 정신과 치료약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4일엔 당시 남자친구 역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이곳 북한강변에 위치한 카페 주차장에서 첫 번째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와 휴대폰 포렌식 등을 거쳐 살인죄로 혐의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자 무모하게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을 달리는 차량. 곡선 구간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맞은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급하게 속도를 줄여보지만 그대로 충돌합니다. 승용차 앞범퍼와 유리창은 완전히 부서졌고 SUV는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30대 부부와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분기점에서 사고가 난 건 낮 2시 반쯤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한 뒤 강릉 방향으로 1km 이상을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내려오는 걸 피했는데 피하자마자 지금 뒤에서 사고가 났다. 60대 남성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강릉 쪽으로 그냥 획 돌려버린 거지. 올라타면 안 되는데 그 올라탄 거죠. 경찰은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보통 스포츠 복권은 경기 결과를 마치면 당첨금을 줍니다. 그런데 틀려야 돈을 주는 역배팅 사설 도박이 기승입니다. 고가의 차량을 경품으로 내걸고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찬 남성들을 비행기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프놈펜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하다 경찰이 추적해오자 태국으로 달아난 겁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특정 경기의 결과를 틀리게 예측하면 판돈의 1%를 배당금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역배팅으로 잔고가 거의 길수록 배당률이 높다고 안내합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경품으로 걸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은 원금은 보장해주는 데다 참가자를 끌어오면 더 많은 배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몇 번을 돌리면 돈을 줄게 이렇게 하고 또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찾았던 거예요. 지난해 6월까지 1년 넘게 전국에서 838명이 무려 270억 원을 날렸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제주도민이었습니다. 조직은 영업팀, 고객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그리고 국내 10개의 유사수신센터를 통해 역배팅을 홍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였습니다. 경찰은 해외 공조 수사를 통해 조직원 2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0여 명의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홍콩에 있는 800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높은 곳에 사는 주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했는데 명소가 됐습니다. 서울에도 가파르고 경사진 곳들에 이런 이동 편의 시설이 생깁니다. 어떤 곳들인지 구자형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올려다보면 아득하고 내려다보면 아찔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악명 높은 142개의 계단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지나는 길이지만 길이 127m, 경사도는 31%에 이릅니다. 낮에 또 비가 오면 미끄러워요, 이게. 넘어지고. 계단이 젖어 미끄러운데요. 한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100m가 넘는 정상까지 2분 넘게 걸렸는데 숨이 차 한 번에 오르기도 힘듭니다. 종로구 무학동 계단길은 32m에 불과하지만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고 경사도는 무려 58%에 이릅니다. 처음엔 씩씩하게 오르던 아이도 이내 힘이 빠지고 결국 난간을 잡고 멈춰서 숨을 고릅니다. 겨울에도 땀이 배어나올 정도입니다. 고령자들이 많거든요.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계단 오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서울시가 이런 고지대 15곳에 내후년까지 6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과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5곳은 이미 설계에 들어갔고 올해 시민 공모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0곳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장소를 1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지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서울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큽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한강벨트는 물건이 나와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매물이 부족한 서울 외곽 지역은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한 지 7년 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근 1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썼습니다. 지난달 말 14억 1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쓴 지 10여일 만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역세권이고 또 앞으로 동북선 호재도 있고 신축에 가깝고 지금 많이들 거래되고 있죠. 많이 선호하세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계속 상승장이긴 합니다. 서울 집값은 대출 규제 등으로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53주째 올랐습니다. 성북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등 대출이 그나마 자유로운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현금 부재가 아니면 부동산을 매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거래가 좀 둔화된 거고요. 중소형 아파트들은 그런 대로 대출을 받고 살 수가 있는데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을 확 낮춘 금매는 많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죠. 사실 금매는 97억, 98억 이렇게 팔렸으니까. 정부는 늘어난 매물을 서울 집값 안정의 신호로 보고 있지만 설 명절이 끝난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소화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차세대 AI 반도체 HBM4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급등했는데 정부는 여세를 몰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명 좀비 기업 퇴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송병철 기자가 먼저 전합니다. 3년 전 전기차 열풍에 주가가 7,000원대까지 치솟았던 한 코스닥 상장사.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는 2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주가가 1,000원대 미만인 일명 동전주로 전락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런 동전주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도 1달러 미만인 경우 이른바 페니스탁스에 관련 상장 폐지 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30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동안 45일 연속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시가총액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 150억 원 미만에서 7월부터는 200억 원 미만, 내년부터는 300억 원 미만이면 짐을 싸야 합니다. 완전 자본 잠식 요건도 1년에 1회 판단해서 2회로 넓혔고 공시 위반은 고의적인 경우엔 1회만으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퇴출 대상은 150곳에서 최대 220곳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전 주식이나 불법이 많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해야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미국 수준으로 깨끗하고 또 성장할 수가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AI 등 혁신 기업들로 채워 자본시장 체질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가 퇴출 수순을 밟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소액 주주들의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현재 코스닥 업체는 1,700여 개. 예정대로라면 많게는 10%가 넘는 업체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소액 주주들은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미성숙한 기업을 자본조달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자본시장의 존재 이유잖아요.
신생기업들은 자금 조달해가지고 키워보려는 회사가 많은데 고의로 상장 폐지를 시켜 자산을 빼먹으려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의상폐를 이제 시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허위공시나 작업을 친다라는 거는 우리 일반 개미들은 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바이오나 로봇처럼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동전주 굴레에 갇혀 퇴출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장 폐지 이후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퇴출된 기업들에 대해서 장외에서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을 조금 만들어주고 제기를 해서 상장 요건을 다시 만족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상장을 시켜줄 수 있는 정부 방침대로 한 개 기업을 퇴출시키면 코스닥이 37% 추가 상승할 거란 분석도 있지만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의 군 사령탑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거란 해석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에 서반구 34개국 군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이 소집한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서반구를 우리 반구라고 부르며 어떤 적대 세력이나 범죄 행위자도 서반구의 영원한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꼭 함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Our alliance is critical to deterring Chinese military aggression, to responding to regional contingencies and keeping our countries safe.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19세기 고립주의의 트럼프 버전인 돈로 독트린을 내세운 새 국가 국방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주 대륙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서반구에서 영향력 확대를 강조해왔습니다. This enormous unsecured island is actually part of North America, on the northern frontier of the Western Hemisphere. That's our territory. 회의에는 서반구의 영토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등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중남미 정상들을 플로리다로 초청하는 등 서반구 패권 굳히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해가는 서반구 내 흐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진 미지수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나선형 모습의 은하를 보면 그 거대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The solar system is located in the Milky Way's Orion star cluster. 태양계가 속한 은하수는 중심을 향해 공전합니다. 태양계 속 행성은 다시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우주 전체는 균질하다지만 은하계를 들여다보면 중심이 있어 보입니다. 인간 세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생산한다는 파레토 법칙. 정치학에서는 과두제 철칙이라고 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인데 여야 모두의 지금 모습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원은 대략 500만 명,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130만 명,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이른바 개딸은 수십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수지만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의 분열이 야당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여야 당 대표와 식사하면서 야당에 대한 양보를 요청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튿날 국회 연설에서 야당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죠. 국민의힘도 책임당원 약 100만 명 중 3분의 1이 장동혁 대표 당선 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은 좀 선거에 불리하니까 안 하겠다. 그러는 순간 다 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반탄파, 윤어게인파에 갇혀 탄핵의 강 건너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큰 소수 때문에 개혁은 언감생심입니다. 공천도 노선도 메시지도 그들 반응부터 챙겨야 합니다. 당원 주권이란 말 가장 민주적으로 들리지만 그게 누구에 대한 건지 물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당원 주권을 빌미로 지도부를 흔들고 자신들 뜻대로 일을 만들어갑니다. 극단적 소수가 민주주의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순간 조직과 나라가 망가집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이젠 좀 깨어나야 합니다. 2월 12일 윤종호 앵커 칼럼, 민주의 역설이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당분간 대기질이 매우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도, 대전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1도, 대구 15도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 초반까지 온화하겠고요. 설을 앞둔 월요일에는 강원과 영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